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자기 어필 시 겸손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확실히 좀 겸손을 강요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초반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를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그런 거 배워요. 이제 뭐지? 김일성 원수님 하면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백두혈통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첫 번째, 뭐지, 김정일 어머니 있잖아요. 김정일 엄마. 그 사람이 무슨, 인민들을 위해서 그, 펄펄 끓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새덩이 이런 거에 막 그 입합에 고깃국을 막 들고, 막 인민들, 군인들 먹이면서 뭐 전쟁을 하셨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신격화를 하죠. 그래서 그런 백두혈통이나 이런 그 모든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 황장엽 씨인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탈북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 그 세계관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이제 맞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그걸 맞다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제가 이제 무교인 이유기도 한데, 이제 사실 제가 어떤 종교들을 다니면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믿는 그런 종교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 어떤 신이 있고 그 신이 있다고 다들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믿게끔, 다들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봤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건 귀신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진짜 뭐 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실제로 접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되게 무서웠던 게, 이제 그런 걸 강요하는 게 되게 강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힘이 없고 이제 제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주말마다 이제 막 교회를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 의사가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느끼는 게, 이제 굉장히 강한 한국 사회의 그런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는 경향이 굉장히 있다. 특히나 동아시아에서 많이 보이는 성향이거든요. 무조건 이래야 한다라는 게 되게 강하고, 그런 이제 유교 사상이 기반이 돼서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진짜 서양처럼 정말 부모님을 친구처럼 프렌들리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막 정말 부모님이 주신 뭐 머리카락 한 가닥은 뭐 절대 자르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상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살면서 3번 운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상들이 좀, 그 유교 사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철학을 믿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배운 게 겸손인 거야. 근데 이 겸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겸손을 해야 된대. 몰라. 그냥 한국 사회 원래 그렇대. 그런 거였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반일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중정서 이런 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걸 정말 제대로 되게 깊게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갈등이 이뤄진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역사관도 그렇고, 역사라는 거는 그 잔다르크만 봐도 영국이나 프랑스의 각자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한쪽에서는 광녀 취급을 하는 거, 그냥 약간 그 뭐지, 그 한쪽에서 위인인데 한쪽에서는 약간 그냥 약간 좀 이상한 여자, 그런 식으로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나라마다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걸 되게 재밌게 막 그 빛꽃 영화가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잔다르크를 영국 영화였겠죠 아무래도 잔다르크를 되게 이제 희대의 어떤 이제 영웅처럼 묘사를 하다가 나중에 반전 이제 지나가면서 약간 광녀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정말 그 진짜 보는 관점에 따라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역사적 문제 뭐 외교적 문제는 그냥 그 나라에서 배운 대로 그냥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뭐야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막 되게 극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걔네 나름대로 그 교육을 그걸 빨리 받은 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기를 쓰고 막 교과서를 막 바꾸겠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정말 어렸을 때 배우는 교육이 이 사람의 패러다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막 북한 사람들이 막 정말 슬프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김일성 시대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냥 그때는 배급도 잘 나오고 남한보다 잘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소련 붕괴되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정말 고난의 행군 시기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기네들의 패러다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앞에 배운 게 이거는 참 우리가 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예전에 지금 혼전 동거 이런 거 지금도 여론 안 좋을 수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근데 옛날에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뭐 북유럽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옛날 사람들 막 그랬어요. 쌍놈들이라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이에게 정말 완벽한 가정은 결혼을 한 가정이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요새 보세요. 결혼 잘 안 하고 혼전동거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그 사람들이 받은 그런 교육들, 그 국민들이 가진 그런 국민성들, 이런 것들, 역사적인 것들을 종합해봐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과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어요. 뭐, 그전만 해도 동물의 동물권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 안 했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정말 세분화되고, 막 그런 어떤 시장이 오기 전만 해도 우리는 막 좀 예민하게 굴거나 뭐 소음 같은 걸로 막 소음 분쟁이 있거나 뭐 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패러다임 있잖아요. 삶에 대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이해하지 않았죠. 뭐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불편하게 한다. 쟤 때문에 쟤 때문에 회식 못 한다. 뭐 이런 문화까지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공감이 되는 사회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되게 굉장히 세분화되고 선진국스러워지고 있죠. 오히려 출산율은 선진국을 앞서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좀 왜 그들이 그 결혼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살아보고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사실혼 관계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됐는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걸 다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 패러다임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뭘 이해적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렇게 막 똑똑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거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성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을 강요한다라고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뭐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뭔가 약간 굳이 내가 잘한 거를 못했다고 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나 이 정도 노력했어요. 그리고 난 여기까지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좋잖아. 근데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제일 어이없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죠. 한 7년 동안 거의 제가 대표로 있고 항상 사람들을 코칭하는 역할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회사
그 개발자로 생활을 하면서 뭐 프리랜서라든 뭘 하든 이렇게 느끼면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회사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을 때야 대부분은 특히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필했을 때는 되게 재수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거나요. 면접이나 아니면 미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업체 선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대표가 돼서 업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자 한 명인데 내가 그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썼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프리랜서면은 저랑 일하시면은 잘 될 겁니다, 이런 어필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어필할 때는요, 기존에 가지던 회사의 패러다임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어떤 사람이 막 되게 좋고 뭐 아름답고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너무 겸손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지.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지가 잘난 거 다 알아. 막 연예인들 보면은 그러잖아. 욕 안 먹으려고 전 제가 못생긴 것 같아요 이러지. 솔직히 막 그나마 옛날 배우들 그러잖아. 뭐 원빈 같은 사람이 난 내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속으로 보면은 아니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데 화보를 찍고 막 몇 억씩 받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나는 이렇게 좀 가식적이거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예인가요? 그냥 아니 알잖아. 본인이 봐도 본인이 잘생긴 거. 그리고 이 예의야? 이게 뭐가 예의야? 이렇게 말 돌려서 하는 거? 막, 예를 들어서, 전 잘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 연봉도 높은데, 높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만 하면 반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이상했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도 이쁘게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말도 이쁘게 한다고. 이게 저도 굳이 갈등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데, 뭐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데, 솔직히 솔직하진 않지 그게. 근데 근데 이거를 또 비꼬는 어떤 말들이 뭐냐면, 솔직한 게 꼭 미덕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취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연봉으로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한 거 정당하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얻어낸 것들, 그 좋은 그 훌륭한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창업을 했던 이력들,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들 같은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면 그런 거 당당하게 얘기해라.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솔직히 내가 이만큼 해왔으면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시원시원하고 좋죠. 특히나 면접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회사에서 보기 때문에 그때 그냥 명확하게 내가 한 거 전달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시달려도 계속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조금 생각을 하고 좀 합리적으로 바뀌면 누군가 선동을 하던 거에 휩쓸려 가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팩트가 뭐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가 이렇게 선동하면 중립기여를 안 받고 일단은 막 달려들고 이랬었어요. 예전에만 해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정작용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팀노바에 한해서는 그런 게 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당한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정말 타진요스럽게 정말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당해 왔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했던 생각들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되게 겸손한 척을 해? 학원이? 근데 만약에 이게 실수요자랑 그냥 관전자의 차이인데, 관전자는요, 기본적으로 팀노바를 바라볼 때 이렇게 봐요. 저 겸손하지 않은 곳? 막 이렇게 보겠지. 재수없어. 고연봉이면 좀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작 그 실수요자인 학생들은 여기가 진짜 괜찮은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명확하게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잘해. 연봉도 고연봉도 많이 보냈고, 나 평범한 친구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내가 무슨 말장난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100% 모든 졸업생이 올해 모든 졸업생은 4,500 이상으로 다 보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최근에는 거의 5,000 이상이야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이상한 거지. 근데 웃긴 거는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그런 거는 또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웃긴 게 권위에는 굉장히 권위 있는 무언가를 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인정해주고 또 밑에 있는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사실 연봉 5천이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신입치고는 거의 뭐 네 카라급의 당토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업 진짜 막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연봉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더 위로 올라갈 게 많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펙트가 안 큰가 봐. 만약에 내가 연봉을 막 10억으로 보냈다 막 이러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 정말 10억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또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어. 그런 권위가 생길지 아니면 구글 본사에 뭐 10명을 보냈다 뭐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한국 말고 이제 미국 본토에서 핵심 개발자로 연봉 10억씩 받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 또 그럼 태세 전환하겠지. 우디르급으로.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관점과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의 관점을 좀 보고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면접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면접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제일 역겨운 사람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태도를 보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제가 관찰해본 결과 진짜 대부분 100이면 100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면접 때 만약에 저 이거 했고요. 이것도 자신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요 정도는 하는데 그래도 꽤 뭐 필요하다면 제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 해왔고 내가 일정 못 맞춘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밀려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난 날 새서라도 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래요. 나는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대신에 내가 말한 거 정확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뭐 워커홀릭처럼 보일 수도 있을 때도 있었을 거고 뭐 일이 여유 때는 뭐 땡자땡자 노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일정이 조율된 상황에서는 거의 큰 문제 안 생기게 다 맞추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정말 가가지고 아 저 이거 하고 평소에 이제 일정 그래도 꽤 잘 맞추는 편이고 고객들 수임도 많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표정 썩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정말 인상 쓰고 막 표정이 썩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면접이 뭐하러 가는 곳이야. 내가 이만큼 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곳이잖아. 그런 곳에서 뭐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웃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알아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 알아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연봉 잘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틀에 지렁이도 밟아야 꿈틀해야 사람들이 제가 아프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한 게 별로 없는데 뻥튀기 하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뻥튀기 하는 애들은 오히려 더 잘 돼요. 그게 문제야. 근데 나는 걔보다 더 잘하는데 말 안 해가지고 알아봐 주시겠지 이렇게 하다가 뭐 부처님 뭐 예수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이렇게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궁예도 아니고 막 어떻게 그냥 바로바로 알아보겠어. 뭐 알아본 사람이 있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일단 자기가 뭘 잘하고 시장 대비 내가 뭐가 괜찮은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 치고 제가 16년을 살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랑 이제 갈등이 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뭐 싸우고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때 그런 회사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많이 얘기하는 재떨이 사장님이 그거 보면 재떨이 던진다 이런 얘기를 면접 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이상한 꼰대 아저씨 얘기인데 근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 부르면 되죠. 그랬지. 한번 던져보세요. 네, 경찰 부르게. 그러니까 막 당황하더라고. 얼굴 빨개지면서. 아무튼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
부장인데 지가 사장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가 한 12년 전이니까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어딘지 지금도 이름은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 되게 불편해한다니까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제가 본 데는 젊고 괜찮은 개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꼰대는요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에요. 나이 많아도 굉장히 괜찮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이제 꼰대가 많을 뿐이지 비율이. 근데 젊은 꼰대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그 젊은 꼰대도 많이 저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제가 20대 때 봤던 회사에서도 그런 꼰대도 있었고 불편해 하더라고. 나 이거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면접 본 사람이랑 뭐 칼제비 뭐 이렇게 칼제비 무슨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막 자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면접관이 오히려 그거 갖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답변 다 잘했지. 그랬더니 막 얼굴 막 빨개지고 아 이 새끼 나보다 내가 못해야 되는데 이 새끼 자기보다 더 잘하고 그러니까 막 되게 짜증이 나는 듯한 눈치로 하는 사람이 저랑 동갑이었어. 그 당시 20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꼰대라는 게 참 재밌어. 그 당시 20대 때도 우리 꼰대도 싫어했어요. 저 20대 때도 꼰대도 되게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하지만, 그 당시에도 꼰대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함의 상징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꼰대는 자기 꼰대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이 또 어필할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제일 싫은 거야. 내가 되게 싫어하는 어떤 꼰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 아는 형들 데려왔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저는 성격이 개인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오면은 그냥 적당히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는 하겠지만 뭐 그 이상으로 막 형님들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네가 알아서 따라 먹어 이런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주도를 안 지킨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은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처음 봤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잖아. 지들이 술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술 사줘도 굳이 그래야 돼? 잘 모르겠어. 그걸 강요하면서 술을 사준다면 난 내 돈 내고 먹겠어. 내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 막 더치페이 하세요 막 이럴 것 같잖아. 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샀으면 거의 다 샀지. 거의 주변에 많이 베푸는 타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래야지 나중에 너 내 친구도 아닌데 너희들이 뭐 후배로서 뭐 니들이 왜 그 정도밖에 안 하냐 막 이렇게 나중에 막 화면서 막 깽판을 놓더라고 술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날 그렇게 끝나고 이제 별로다 이러고서 별로 이제 그 형을 안 봤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형보다 더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야 걔가 그랬다고? 걔 형들한테 반말도 많이 하고 더 막 안 지킨다고 지가 그럴 입장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저 회사에서도 남들한테 막 그렇게 태도 보고 졸라 강요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 부장이 있었는데, 난 그 사람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말을 좀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실력은 별로 없는데 이빨로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상사한테 엄청 어필하는 거 보면 난 기가 막히더라. 지한테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겸손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지 상사한테는 뭐 똥꼬 빨아주고 난리 나지.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 그래서 이게 순진한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딴 거 뭐라도 면접이랑 연봉 협상 때 있죠. 그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내가 뭘 잘했고 그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시나리오 여러 개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돈을 깎을 경우 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가지 미리 걱정하는 게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연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굉장히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권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선택권을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협상의 기본인데요. 이제 내가 어떤 곳을 안 가도 된다라는 또는 내가 여기를 퇴사할 각오를 협상하는 거랑 퇴사를 해도 딴 데 갈 곳을 만들어 놓고 협상하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협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협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의외로 협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협상에 대해서 연습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연봉을 받는 것 또는 뭐 특정 어떤 조건을 두고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 거,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협상 카드가 많아지거든. 그 대신에 그 열심히 하는 걸 회사에 대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나 자신이 가치가 높아서 내가 내 맘대로 회사 골라가고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무슨 회사에 대해서 뭐 희생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딴 데 바로 쉬프트 해야지. 뭐 이게 되게 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꼰대가 많아요. 아, 회사는 평생 회사니까 뭐 회사를 쉽게 이직하는 건 나쁘다, 이런 패러다임은 없어진 지 오래죠. 사오정이란 얘기가 나온 지가 20년 전에 나왔어. 45세 정년퇴직.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건데, 100세 시대 되고 청년의 나이를 50대까지 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옛날의 패러다임은 좀 깨요.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요새 정말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좀 옛날처럼 막 학력에 막 목매고, 그건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 얘기지. 그때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별로 없었던 상태라 기업에 일단은 그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일단은 뽑아줬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일을 100% 잘했던 게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직무적 합성을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고 실무에 투입 가능한 사람을, 그런 신입을 뽑겠다 이러는 거지. 근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지, 신입들 입장에서. 근데 그게 본인들이 억울할 입장도 아닌 게, 회사가 자기네들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시켜 놓으면은 딴 데 이직하고 딴 데 이직하고 딴 데 이직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3천 주고 그런 애들 뽑을 바에는 그냥 한 4천 주고 그냥 교육 안 시켜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에요. 그게 초반에 투자를 좀 하는 그 신입들한테 투자해야 될 의무가 없다니까, 회사는. 이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음식점이 있는데 김밥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아줌마가 김밥을 싼 지가 처음 싸가지고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투입이 안 돼서 김밥 막 불어 터진 막 김밥, 옆구리 터진 김밥 여러분들한테 줘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래요? 왜 김밥도 연습도 안 하고 여기 오셨어요? 저 이런 거 못 먹어야 라고 우리가 대부분 항의하잖아. 그래요. 사회적으로 딱 원하는 그 선이 있고 그 선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제가 그래서 신입 개발자들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이게 지금 투입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안타까워. 그래서 그 팀노바에 오는 많은 경력자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배웠으면 좋았을 것들을 놓쳐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씁쓸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그 친구들이 그때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만약에 몰라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저는 공부의 시간을 잘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개발자가 전문직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